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미쳤었어. 한밤중 한 남자가 매정하게 쫓아냈던 조강지처의 이름을 부르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얼마 전 그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 아내를 집에서 매몰차게 쫓아냈지요. 여보, 제발.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린 여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보내던 그날 밤, 그는 갑자기 혼비백산하여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토록 차갑게 버린 전처의 이름을 부르며 뛰쳐나온 걸까요? 서연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요. 34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민수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지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시어머니의 아침죽 재료를 꺼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3년째, 시어머니의 식사는 모두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조절하는 일.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지만 서연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죽이 끓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8년. 서연은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어요. 간호사였던 서연이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 건 시어머니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무슨 남의 집 노인똥이나 치우겠어? 집에서 살림이나 잘 배워. 시어머니 오말숙은 처음부터 서연에게 냉랭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듬해 친정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두 분은 시골 작은 방 한 칸으로 내려가셔야 했지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우리 집 귀한 쌀이나 축내고 있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날선 말을 던졌어요. 서연이 무슨 반찬을 해도 어떤 살림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그 모양이니 딸도 별 수 없지.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남편 민수가 불편해할까봐, 가정에 금이 갈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지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병원 침대 옆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그러진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시어머니를 씻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재활 운동을 시키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렸어요. 밤에는 시어머니 방 옆 작은 소파에서 쪽잠을 잤지요.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그 경력이 없었다면 서연은 진작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날도 지친 날도 눈물이 나는 날도 서연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더니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지요. 하지만 서연이 정말 지쳐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남편 민수는 3년 전 시작한 IT 스타트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기뻐하더니 이제는 기업 가치가 수십억에 달한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 투자자 미팅 있어. 민수의 문자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피곤하다며 바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서연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성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을 바라볼 때 따스함이 있었어요. 힘들어도 웃어주던 눈, 고맙다고 말해주던 눈. 그 눈빛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관심이 들어앉았습니다. 아니, 무관심보다 더 나쁜 것. 귀찮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신우이 정미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빠, 새로운 투자자분 정말 세련됐더라. 유하은 씨라고 했지? 젊고 예쁘고 완전 능력자래. 미라는 민수 옆에 앉아 제잘거렸어요. 서연이 과일을 내오자 힐끗 쳐다보더니 대놓고 외면했습니다. 근데 오빠네 회사 전망 진짜 좋은 거야? 그럼. 유 대표 덕분에 대형 투자처랑 연결됐어. 내년에 상장하면 대박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유하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투자자가 생겼다며 언급했지요. 29세의 젊은 여성 사업가라고 했어요. 유하은은 영리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어요. 정 대표님,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요. 제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릴게요. 시어머니에게는 명품 선물을 안겨드렸지요. 고급 실크 스카프, 수입 건강식품, 이름난 한의원의 보약.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어느새 유하은의 이름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었어요. 그 유 대표라는 아가씨, 참 싹싹하더라. 우리 민수 사업 파트너로 딱이야.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어요.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어도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서연은 아들 우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7살 우진은 레고 블록을 맞추다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에 블록 하나를 쥔 채로요. 서연은 블록을 빼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서연은 아들의 볼에 입술을 가만히 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눈빛, 시어머니의 싸늘한 태도, 신우이의 은근한 무시.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서연은 애써 외면했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한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어요.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어요. 서연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잔인하고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저녁 약을 챙기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민수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어요. 우진이를 재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쉬려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이름.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은밀한 대화들. 오늘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었어. 다음 주에 그 호텔에서 보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할 말이야. 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8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이었지요. 여보, 나 이거 몰라요. 이 대화 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번호잖아. 내 사진이잖아. 민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 나타났어요. 서연과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나 저기 간 적 없어요. 여보, 제발 내 말 들어봐요. 그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숙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잠을 자다 말았는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지요. 무슨 소란이야, 이 밤에.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말숙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은 무슨? 내가 직접 봤어.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지난달에 내가 장 보러 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창문으로 봤어. 내가 아파트 뒷길에서 낯선 남자랑 팔짱 끼고 걷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정말 마트에만 다녀왔어요. 아파트 뒷길 같은 데는 가지도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 그날 마트에만. 닥쳐. 민수가 서연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혐오. 서연을 향한 혐오였어요. 당장 나가.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여보. 내 그림자도 보기 싫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진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잠에서 깬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7살 아이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 분노에 찬 아빠, 차가운 표정의 할머니. 우진아. 서연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정미라가 언제 왔는지 현관에서 나타났어요. 미라가 우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진이 이리 와.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왜요? 엄마가 울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거든.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라가 가로막았습니다. 불륜녀가 애를 데려가. 꿈깨. 미라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어요. 서연은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1시 서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코트 하나 걸치고 지갑만 든 채였어요. 핸드폰도 민수가 빼앗아 버렸지요. 증거라며요. 아파트 로비를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 밤이었어요. 서연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발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 서연은 24시간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구석자리에 웅크렸어요.
주위에는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지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우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공중전화를 찾아 친정에 연락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도울 형편이 못 되었지요. 시골 단칸방에는 서연이 머물 공간조차 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지경이 아니었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은 애써 괜찮은 척했어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서연은 찜질방과 역 대합실을 전전했어요. 낮에는 거리를 걸으며 싼 숙소를 알아보고 밤에는 찜질방 구석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찜질방비조차 아까운 날에는 역 대합실 벤치에서 웅크렸지요. 사흘째 되던 새벽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역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일주일 후 친정 어머니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노후 자금에서 빼신 거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지요.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 고마워요.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은 그 돈으로 월 25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었지요. 하지만 매일 밤 떠돌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며칠 후 민수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지요. 서연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불리해요. 카톡 대화, 사진, 목격자 증언까지. 상대방이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상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전부 조작된 거예요. 저는 정말 바람핀 적 없어요. 조작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육권은요? 아이만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육권도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양육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고시원비도 내야 했고 재판에 나갈 교통비도 필요했지요. 서연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간호사 면허가 있었지만 8년간의 공백이 문제였습니다. 대학병원은 면접조차 보지 못했고 작은 의원들도 경력 단절을 이유로 거절했지요. 결국 서연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 달 월급을 선불로 받아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이었지요. 하지만 고시원보다는 나았어요.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재판이 있는 날에는 휴가를 내고 법원에 갔습니다. 녹초가 되는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 주 동료들이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제가 그 여자래. 바람 피우다 쫓겨났대. 헐, 진짜.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신우이 정미라가 병원에 전화를 돌린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홀로 밥을 먹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일도 해야 하고 재판도 싸워야 했으니까요. 석 달간의 법정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어요.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반면 민수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지요. 재판 과정에서 서연은 시어머니를 3년간 간호한 사실을 증언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헌신한 세월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판사 앞에 놓인 건 조작된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판사의 말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 8년의 대가로 서연에게 돌아온 건 고작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양육권도 민수에게 갔지요. 서연에게 허락된 건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 3시간의 면회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회 날 서연은 우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들고 갔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신우이 정미라가 가로막았습니다. 우진이 학원 가야 해서 오늘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면회 날이잖아요. 애가 안 만나겠다잖아. 엄마가 창피하대. 미라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우진이가 그랬다고요? 직접 물어볼래? 근데 그러면 애 상처받아. 그냥 가. 서연은 케이크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혼 합의금 2천만 원. 서연은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을 나와 작은 전세라도 구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전세 2천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좁은 집이었지만 지금 사는 곳보다는 나았어요. 언젠가 우진이를 데려올 날을 꿈꾸며 서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로 한 날,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경매 넘어간 집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전세 계약했어요. 돈도 다 냈고요. 집주인이 사기꾼이에요. 이 집으로 전세 계약 여러 개 했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2천만 원. 이혼의 대가로 받은 전부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집주인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배상받기 어려울 겁니다. 다행히 원래 살던 반지하 월세방은 아직 계약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야간 근무 중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비가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해열제만 먹으며 다음날 출근했지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 달 넘게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진이가 있어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지요.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지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2달 전보다 볼이 많이 꺼졌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34살인데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2월 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 언덕 위에 있었어요. 이른 아침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 했지요. 서연은 버스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게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곧바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들 아침 식사 보조, 약 배부, 위생관리. 쉴 틈 없이 하루가 흘러갔지요. 동료들은 여전히 서연을 피했어요. 신우이가 뿌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3층 특실에 들어온 노인이었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치매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품위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새로 오신 환자분이에요. 근데 엄청 까다롭대요. 간호사실에서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다들 담당 맡기 싫어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건 흔한 일이었지요. 다음 날 수간호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 씨 3층 특실 환자 담당 맡아요. 네, 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어차피 한 씨는 경력도 있고. 서연은 3층 특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담당이에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셨지요.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오늘은 죽이에요. 맛있게 드셔야 기운 나요. 서연이 식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드시기 싫으시면 나중에 드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었지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넌 누구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연은 매일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3층 특실로 갔지요. 할머니의 이불을 정돈하고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겼어요.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넌 누구야? 저요? 서연이에요. 할머니 담당 간호사요.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 그 대화를 하루에도 10번씩 나눴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매번 처음처럼 웃으며 대답했지요. 다른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일도 서연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대소변을 실수하시면 조용히 치워드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손을 잡아드렸지요. 서연아, 넌 왜 이렇게 잘해주니?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맑으셨지요. 그냥요. 할머니가 좋아서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이 늙은이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예요. 할머니 보면 제 외할머니 생각나요. 2주가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게 되었고 가끔은 서연과 산책도 하셨어요. 병원 뒤뜰에 벤치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거기 앉아서 햇볕을 쬐는 걸 좋아하셨지요. 서연아, 너 결혼했니? 했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아이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7살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진이 생각이 나면 항상 그랬어요. 같이 안 살아? 네.
지금은 따로 살아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힘들겠구나.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위로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요. 그때 3층에서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3층 특실 환자 실종. 3층 특실 환자 실종.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층 특실. 할머니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원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새벽 1시쯤 병원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찍혀 있었지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 추위에 밖에 계시면 위험해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밖은 영하에 가까운 새벽이었어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찾으러 갈게요. 서연은 병원 뒷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트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금세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서연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뒤뜰 벤치를 먼저 확인했어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변 골목을 뒤졌지만 역시 없었지요. 서연의 머릿속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산에 가보고 싶어. 예전에 남편이랑 자주 산책하던 곳이 있었는데. 뒷산. 서연은 병원 뒤편 산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핸드폰 불빛만 의지한 채 산길을 올랐지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서연은 일어나 다시 걸었어요.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계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바위 틈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서연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가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할머니를 감쌌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마른 체구여서 생각보다 가벼웠지요. 하지만 산길을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벗은 서연의 몸은 금세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할머니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여러 번 넘어졌지요. 그래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이를 악물고 산을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도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둘 다 응급 처치를 받았지요. 다행히 할머니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서연은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열이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정신을 차릴 때마다 할머니 걱정부터 했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서연 씨 덕분에 살았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병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인상이었지요. 남자는 서연의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3층 특실에 계신 환자가 제 어머니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워 계세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재민은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은 대학병원 외과 교수였습니다. 해외 학회 때문에 보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였지요.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새벽에 영하에 가까운 산에서 어머니를 찾으셨다면서요. 본인 옷까지 벗어서 덮어주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왠지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병원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피하는데 혼자서 정성껏 간호해 주셨다고요. 할머니가 좋으셔서 그랬어요. 진짜예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재민은 그 후로도 병원을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뵈러 오시는 거라고 했지만 올 때마다 서연에게도 들렀습니다. 과일이나 영양제를 가져오기도 했지요. 또 오셨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몸이 약해져 있으시잖아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재민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간호사 면허 있으시죠? 네. 있긴 한데 오래 쉬어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서 경력 단절 간호사 복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보시겠어요?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되나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재민이 웃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재민의 도움으로 대학병원 복직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지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간호사로 복직하게 된 거였어요. 반지하 방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서연은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지요. 재민은 여전히 서연을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어요. 어느 날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억울하게 당하신 일 있으시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지요.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작된 증거, 거짓 누명, 빼앗긴 아들. 모든 것을요. 재민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서연은 재민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조작된 증거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투입되었지요. 양육권 재심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봄날 저녁 재민과 함께 병원 앞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서연 씨. 재민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걸어가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꿔도 될까요? 서연은 조심스레 그러나 간절하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병원에 복직한 지 6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지요. 서연은 출근길에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지요. 서연은 이제 당당한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환자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재민이 곁에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어요. 우진이. 아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무렵 민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하은과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 연회장을 빌렸지요.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신우이 정미라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올케가 왔다라는 글과 함께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하은과 활짝 웃는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결혼식 피로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민수는 축하주를 잔뜩 마셨습니다. 투자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술잔을 권했지요. 새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의 만취 상태였어요. 유하은이 부축해서 겨우 침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마웠어. 사랑해. 민수가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유하은은 미소만 지었지요. 새벽 3시쯤 민수는 갈증에 눈을 떴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유하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아니었지요. 그때 베란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조용히 베란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유하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응, 다 계획대로야. 유하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낮에 듣던 다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보험 3억, 남편 5억. 완벽하지?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시어머니 먼저 처리하고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해. 그 인간 술 좋아하니까 의심 안 받아. 유하은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마치 내일 장볼 목록을 읽는 것처럼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이미 빼돌리기 시작했어. 한 달만 더 있으면 끝나. 유하은이 낮게 웃었어요. 그때 만나자, 오빠. 오빠. 민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내연남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된 사기였지요. 술 기운이 확 달아났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수는 맨발로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으며 달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조작된 카톡 대화, 합성된 사진, 시어머니의 거짓 증언. 그 모든 것 뒤에 유하은이 있었던 거였지요. 서연은 정말 결백했어요. 민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손으로 내쫓은 거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민수는 골목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면회 연락용으로 저장해 둔 번호였지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전화기 너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지요. 한편 유하은은 민수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침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지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유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베란다에서 전화할 때 문이 열려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민수가 들은 게 틀렸다. 유하은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민수가 새벽에 맨발로 뛰쳐나갔다면 뭔가 눈치챈 거였지요. 보험금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빼돌린 돈이 있었어요.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옮겨둔 자금, 민수 몰래 담보로 잡은 대출금.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하은은 곧바로 짐을 쌌어요. 여권, 현금, 귀중품. 필요한 것만 챙겼지요. 그리고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 바뀌었어. 지금 바로 출국해야 해. 며칠 후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유하은의 옷가지도 가방도 귀금속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민수는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회사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법인 계좌가 거의 바닥입니다. 유 이사님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자금을 빼가셨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공항에 문의해보니 유하은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내연남과 함께였지요. 유하은이 빼돌린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핵심 기술 자료와 거래처 정보까지 경쟁사에 넘겨버린 거였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경쟁사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민수가 몇 년간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지요.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감당이 안 되었지요.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어요. 민수 개인 명의로 된 연대보증 때문에 빚은 고스란히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넘겨야 했어요. 차도 압류당했지요. 민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 재발이었습니다. 3년 전 서연의 간호로 회복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지요. 보호자분,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신우이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나 좀 도와줘. 어머니가 위독하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나도 힘들어. 뭐? 오빠 회사 일 때문에 나까지 욕먹고 있어. 주변에서 사기꾼 동생이라고 수군거린다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라야, 그래도 어머니가. 오빠 때문에 나까지 망신이야. 아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미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우진이를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병원비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거리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이나 끊긴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진이 좀 맡아줘.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담담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요. 우진이 데리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허름한 고시원 창문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요. 서연도 이런 곳에서 살았겠지요. 자신이 내쫓은 뒤에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내도. 그리고 이제 아이마저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곧 쫓겨날 판이었지요.
동생은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민수는 고시원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에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겨울밤에 아내를 내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천벌이야. 이건 천벌이야. 민수는 중얼거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졌어요. 어둠 속에서 민수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서연은 재민과 함께 민수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섰지요.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복도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머무는 방은 복도 끝이었지요.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방 안구석에 우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 생기가 없었지요. 우진아.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엄마야. 엄마 왔어. 우진이가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우진이가 서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엄마 보고 싶었어.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약 1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괜찮아, 우진아. 이제 엄마 왔어. 서연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민수가 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천벌받을 놈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진이를 아는 채 민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지요. 서연아. 민수가 애원하듯 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진이의 손을 잡고 고시원 방을 나왔어요. 재민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요, 서연 씨. 세 사람은 좁은 복도를 지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2년이 흘렀어요.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임 간호사로 승진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선배가 되었지요. 무엇보다 우진이가 곁에 있었어요. 처음에 아이는 낯을 가렸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지요. 천천히 하루하루 아이의 마음을 녹여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우진이 대단하다. 시간이 지나 우진이는 이제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연은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서연은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지요. 한 간호사님, 노숙자 환자분 들어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 침대로 다가갔어요. 환자는 남자였어요.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지요.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서연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두덩이 움푹 들어간 얼굴.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민수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구급대원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보호자인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지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서연아, 밥 좀 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두 사람의 응급처치를 직접 챙겼어요. 민수는 수액을 맞고 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천벌받을 놈이야.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제발, 제발.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민수를 내려다보았어요. 2년 전 고시원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버린 건 나 한서연이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복을 버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만 들썩였지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퇴원했어요. 서연이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연결해 주었지요. 민수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도리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모신 분이기도 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지요. 당신도 건강히 지내요. 우진이가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연은 재민, 우진이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엄마, 저기 봐요. 꽃잎이 눈처럼 내려요.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서연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재민이 프로포즈하며 끼워준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연 씨, 행복해요? 재민이 물었어요. 네,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우진이가 달려와 서연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재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한겨울 맨몸으로 쫓겨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던 날들, 반지하 방에서 홀로 울던 밤들,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이제 알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진심의 가치를, 헌신의 의미를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하늘은 알고 계시지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잎이 축복처럼 내려왔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어요. 서연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